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주부 김선영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제가 11살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작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주 다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변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 괜찮다고 해주신 분이셨죠. 일이 바쁘셨는데도 제 입학식과 졸업식 날엔 빠지지 않고 와주셨습니다. 어머니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대학교 입학식 날, 그날 입학한 사람들 중에 제일 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 큰 꽃다발을 자랑스럽게 안고 대학교 정문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은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근면성실하고 법 없이도 사실 분이신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는지, 나는 혼자 어쩌라고 저에게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빼앗아가는 건지 심장이 마구 으스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1의 나이에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고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제가 변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어린 여자 홀로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허점을 보이면 안 되고 불쌍해 보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록 몸은 강해지진 못할 테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누구보다 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남 눈치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뭐든 양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격이 변하면서 그런 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저도 하고 싶은 거 하자 마음먹었죠. 그래야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았고요. 그렇게 마음먹고서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제가 과대까지 하고 총학생회에도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비록 명문대라고 할 만큼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보란듯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는 원래의 성격이었다면 절대 생길 수 없었던 스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교 성적이 엄청 좋았고 과대와 총학생회 이력까지 생기게 되었고 스터디를 하면서 토익도 열심히 해서 점수도 꽤 높았습니다. 봉사 동아리에 활동하며 봉사 경험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열심히 살아온 이력들을 보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면접 준비까지 스터디 사람들하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결과 경기도권의 대학교를 나온 제가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선영입니다. 합격하고 처음 회사에 출근을 한 날, 회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퇴근하고서는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부모님이 없다고 하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서까지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같이 입사한 동기와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더군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퍼지자
다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없이 혀를 차며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결심했다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속상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건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사 동기 중에 평소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난 남자 동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 동기가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김선영, 그럼 너 고아인 거지? 아, 이 성인 되어서 뒤졌으니까 고아는 아닌 건가? 뭐? 왜? 뒤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틀렸나? 아, 딱해라. 혼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쩌냐? 참, 너희 어머니도 딱하시다.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드셨다니.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 감히 저희 부모님에게 뒤졌다는 표현을 쓰길래 못 참겠어서 한마디 했더니 이 남자 동기가 분에 못 이겨서 제 머리카락을 확 낚아챘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남자 동기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자 동기와 함께 저도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주먹을 날린 사람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야, 신입, 여기저기서 함부로 입 놀리는 거 봐줬더니 이건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친 거 신고하려면 신고해. 대신 그 전에 네가 방금 한 말, 한 행동, 이분한테 사과부터 하고. 그 남자 동기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리님이었습니다. 바닥으로 뒹군 신입은 씩씩거리면서 저와 남자를 번갈아가며 뛰쳐나갔습니다. 대리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머리 많이 아프겠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원래도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이참에 혼내줬으니까 됐어요. 아주 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은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고 제게 험한 행동을 한 신입은 그날부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저는 대리님에게 반해버렸죠. 생각만 해도 멋지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흔한 남자친구 한번 안 사귀어봤던 제가 먼저 대리님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저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대리님이 그때 주먹을 날리면서까지 화를 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대리님도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리님이 3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감정이 이입되어서 그때 그 신입에게 주먹까지 날리게 된 거였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저와 대리님은 더 많은 공감대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만남을 이어간 지 2년 만에 저희는 부부가 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예쁘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처럼 하얀 버진로드를 밟으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일은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요. 그런데 휑하니 비어져 있을 저의 혼주석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게 부끄럽다거나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휑한 저의 혼주석과 다르게 시댁은 시어머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4명이 꽉 차 있어야 마땅한 혼주석에 시어머님이 혼자 앉아 계신다는 게 상당한 부담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보고 한마디씩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혼주석을 빼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하고는 연애할 때부터 가끔 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되게 애교도 많고 웃음도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밝게 자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저를 엄청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직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시는 엄청 다정한 분이었죠. 그런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도 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 날 화촉점화도 해야지. 혼자 2인분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어머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어머님은 혼자서 고운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셨고 혼자서 화촉점화까지 다 하셨죠. 결혼식에 와준 하객분들이 저희 어머님께 멋지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덕에 더욱 특별하고 더욱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원래 살던 동네에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시어머니까지 함께 살게 되었죠. 제가 먼저 남편한테 시어머님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젊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혼자 남편 키우시면서 일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저희 세 식구의 행복한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우와, 어머님, 이게 웬 고등어예요? 우리 선영이 고등어 좋아하잖아. 장 나갔다가 싸게 팔길래 사왔어. 구워줄까? 조림해줄까? 오랜만에 조림 먹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 마침 무도 사왔는데 지금부터 졸여놔야겠다. 어머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배려심도 넘치는 분이셨죠. 매일같이 제가 퇴근하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가득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안 하는 주말에는 제가 반찬을 잔뜩 해두었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건 남편 담당이었죠. 정말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셔서 저와 시어머님은 모녀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셋이 영화를 보기도 했고 셋이 누워서 얼굴에 오일을 올려놓고 팩을 하기도 했고 카드게임을 하면서 놀기도 했죠. 시어머니가 23살의 남편을 낳으셨거든요. 그리고 워낙 밝게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정말 세대 차이라는 거 하나 못 느끼고 재밌게 시어머니와 놀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어쩜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냐고 신기해할 정도였죠. 솔직히 쇼핑할 때는 남편보다도 시어머님하고 하는 게 훨씬 재밌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1년을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럽게 닥친 슬픔의 크기는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릴 만큼 컸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던 5월 7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세 식구가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꽃을 참 좋아하십니다. 집 식탁에 예쁜 화병이 있었어요. 그 화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꽃을 한 송이씩 사서 꽂아두실 만큼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죠. 어버이날이니까 특별한 꽃다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 꽃다발이 아니라 투명한 케이크 상자 같은 곳에 꽃다발을 엄청 멋있게 꽂아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보름 전부터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그날 외식하러 가기 전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병원을 가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그맘때 손목을 살짝 삐끗하셨는데 병원을 계속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은 남편한테 가지고 오라고 부탁했죠. 어머님하고 병원 가서 침을 맞고 둘이서 곧바로 외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때 호텔 뷔페를 예약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엄청 유명한 곳이었죠. 저도 어머님도 처음 가는 곳이라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예요? 안녕하세요. 최경훈 씨 배우자분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남편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최경훈 씨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 뜯어가는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운전 경력 8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라니요. 그것도 전화를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어머님과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벌써부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거짓말일 거라고 어머님을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자꾸만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피범벅이 된 남편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곧장 수술실로 들어갔고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뇌를 많이 다쳤다던 남편은 8시간의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아예 없었고 깨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2달 동안 매일을 울었습니다. 일은커녕 제대로 된 일상생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눈도 뜨지 못한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1년이 모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것도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발 꿈이길, 그렇게 꿈에서 깨어나길 바라며 잠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를 모른 척한 날이 많았으니까요. 긴 휴가를 냈던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자고. 그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겠냐고. 과부가 된 저에게 시선이 몰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걱정 어린 시선들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바빴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서로의 슬픔을 안아주며 3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고 제게 그만 따로 살자, 그만하자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져있는 어머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3년쯤 되니 그제서야 웃는 날이 오더라고요. 어머님과 둘이 TV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흐른 어느 날 어머님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흰색 은행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제게 내미셨죠. 안을 열어보니 돈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전부네. 선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안고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이 살아가면 계속 경운이 생각밖에 더 나겠니? 그러니 그만하자.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그만하자. 그동안 그런 말을 많이 하셨기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괴로우셨을 겁니다. 며느리인 저를 보면 더욱이 남편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쏟았고 그렇게 어머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혼자 살 작은 집도 하나 구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원래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부모님과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다행히 회사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저도 쉽게 정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한 번도 저를 가엽게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홀로 남편의 기일을 챙기고 그와 함께한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새롭게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15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죠. 그래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동네가 참 조용한데 곳곳에 숨은 맛집도 많고 서점도 있어서 혼자 동네 돌아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가장 좋아하는 백반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TV를 틀어놓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이후 저녁과 반주를 하고 잠드는 게 제가 주말을 보내는 방식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그날도 주말이었습니다. 백반집에서 고등어 조림을 맛있게 먹고 동네를 산책하고 있는데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제가 원래 빵이나 과자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콘은 되게 좋아합니다. 퍽퍽하면서 부드러운 스콘에 딸기찜을 발라서 먹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로 생긴 카페의 유리 외관에 스콘을 판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겁니다. 통유리로 된 카페 안쪽을 슬쩍 보니까 원목 테이블과 식물들로 꾸며진 것이 참 예쁜 카페였습니다. 스콘 안 먹은 지도 오래되었고 시원한 커피도 먹고 싶고 해서 카페 안으로 향했습니다. 짤랑이는 소리와 함께 카운터에 있던 남자 사장님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픈했나요? 네. 어제부터 문 열었어요. 웃을 때 한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사장님은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대화가 오갔죠. 이 동네 분이신가요? 네, 근처에 살아요. 그렇구나. 저희 카페 자주 찾아주세요. 커피 원두 정말 좋은 거 사용해요. 마침 좋은 버터를 사뒀는데 좀 드릴게요. 버터도 스콘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사장님이 커피와 스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은 원두를 쓴다더니 그게 정말인지 향도 너무 좋고 맛 또한 좋았습니다. 커피값은 왜인지 아깝게 느껴져서 항상 집이나 회사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좋은 커피를 먹어서인지 괜시리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커피보다도 더 맛이 좋았던 건 스콘이었습니다. 짭조름한 버터를 발라 먹으니 스콘의 풍미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딸기잼도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데 적당히 새콤하고 달콤한 것이 엄청 맛있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까지 곁들여진 그 분위기가 참 좋아서 앞으로 이 카페에 자주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그 카페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앞을 오갔죠.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길래 가끔 커피를 사서 출근을 했고 스콘이 맛있어서 회사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기 위해 점심시간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친절한 미소로 반겨주는 사장님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고 열심히 화분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장님이 참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들릴 때마다 나누는 짧은 대화들을 통해 마음이 깊고 생각도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일이 바빠져서 카페에 자주 못 들르게 되었습니다. 출근도 평소보다 일찍 하는 바람에 카페 오픈 시간보다 일찍 그 앞을 지났고 야근도 많아졌죠. 그러다가 바쁜 시기가 좀 지나서 다시 정상 출근을 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카페에 가려고 들렸는데 마침 카페 사장님이 카페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나와서 뭐 하세요? 드디어 만났다. 네? 그게 아니라 요즘 안 보이시길래요. 혹시 이사 가셨나 했어요. 일이 좀 바빴어요. 그런데 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닐라 시럽을 바꿔봤는데 그 바닐라 라떼 한 잔 타드릴까요? 출근하는 길이시죠? 얼른 타올게요. 잠시만요. 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사장님이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아침부터 당 충전을 하면서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은 역시 기분 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카페를 지나가는데 카페 앞에 7살쯤 된 어린 남자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장님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와, 주말에도 출근하세요? 아니요, 그냥 산책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예요? 아,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니,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휴, 역시 나를 기다렸을 리가 없지 하면서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돌아서는 저를 불렀습니다. 저 아내는 없어요.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헤어졌어요. 네. 그, 아,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저 오해하실까 봐. 오해? 제가 아내가 있다고 오해할까 봐 손님이 저한테 이혼한 것을 말하다니 왜 그랬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장님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오해하는 게 싫은가? 싫다면 왜 싫은 걸까? 자꾸 사장님의 행동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뒤 같은 팀 직원들이 제가 사다 주었던 스콘이 또 먹고 싶다고 하길래 점심시간에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다 같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장님은 웃으며 반겨주었고요.
다른 직원이 주문을 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직원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냥 친절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는 길에 한 직원이 음흉한 미소를 띄우며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하고 무슨 사이예요? 뭐가? 카페 사장님이 팀장님한테 눈을 못 떼던데요. 아주 뒤통수가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요. 다른 사람도 다 느꼈을걸요. 카페 사장님이 팀장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요. 왜 관심이 없냐고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카페 사장님 친절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데. 이렇게 된 거 연애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헛된 바람을 넣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바람이 헛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에 카페 앞에 나와 있는 사장님을 마주치는 날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썩 나쁘지 않아 일부러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역시나 사장님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아침에도 뵈었는데 또 뵙네요, 사장님. 이제 퇴근하는 길이죠? 네, 맞아요. 혹시 저녁 아직이면 같이 먹을래요? 다른 게 아니고 카페에서 브런치를 팔면 어떨까 해서 파스타를 좀 만들어 보려고 면을 삶았는데 너무 많았어요.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맛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당황해하는 표정과 행동에서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그래, 뭐 밥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생각하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파스타 맛을 봐달라고 하더니 카프레제와 파스타, 파니니까지 한 상을 가득 차려서 내왔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레스토랑인가 싶었죠. 차린 게 많이 없죠? 혹시 와인 먹어요? 와인 한 잔 할래요? 아니요. 와인은 괜찮아요. 먹는 내내 이래도 되나?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머리도 복잡했습니다.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이 예쁜 타르트를 디저트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와, 타르트 예쁘네요. 잘 먹을게요. 식사는 어땠어요? 입에 맞았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팔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브런치 안 팔 거예요. 선영 씨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 그 저기 사장님, 제가 이혼도 했고 아들도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참아보려고도 해보고 숨기려고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어, 그 좋아합니다, 선영 씨.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카페에 들어오면서 이 사장님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정도는 느꼈는데 이렇게 고백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웠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떠난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곧장 가방을 챙겨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집으로 달려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협탁위에 놓여진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카페 앞을 지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먼 길로 돌아서 가고 퇴근할 때도 카페 앞을 지나치지 않고 주말에도 그 근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날 그 고백을 떠올리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던 주말, 서점 앞에서 카페 사장님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눈을 마주쳐버려서 피할 수도 없고 인사를 하자니 웃기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봤습니다. 저 선영씨, 괜찮으시면 잠깐 시간 괜찮아요? 서점 뒤쪽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우주예요. 제가 지어줬어요.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주만큼 큰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라고. 그런데 우주 엄마가 우주 태어나고 100일도 안 되어서 집을 나갔거든요.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이후로 줄곧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솔직히 우주 엄마를 많이 미워했어요. 원망도 했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는 누굴 만나지 말아야지, 믿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 선영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제가 흔들린 거고요. 제가 이혼을 했고 아들이 있어서 제가 불편하신 거라면 말해주세요. 그럼 저도 그만할게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한 달만 저랑 만나보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도 큰 아픔이 있구나. 삶이 결코 무난하지만은 않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명 싫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싫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사장님이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고민해봐 주세요. 그리고 만약 저랑 만나볼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에 카페에 와주세요. 기다릴게요. 그 후 제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모릅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어디 말할 것도 없고 그날 하루 종일 고민이 꼬리를 물었죠. 그리고 다음날 고민 끝에 저는 마음을 굳히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고백을 받아준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자기 얘기를 들려주었으니 저도 제 얘기를 들려주기로 했죠. 저는 그날 출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서 나와 카페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게 된 사연을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서. 제 이야기가 끝나자 사장님이 저를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내가 싫은 게 아니어서. 그날부터 저는 다시 사랑을 해보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 남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주 다정하고 슈퍼맨 같은 아빠였고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죠. 1년 정도의 만남을 가지니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만의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아들이 제게 마음을 열어야만 가능한 거였죠. 그렇게 아이와 친해지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 마음을 완전히 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총 2년을 아이와 알고 지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내 엄마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아이한테 저희가 다시 결혼을 한다거나 같이 산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던 아이는 그날부터 제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연스레 저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착하고 귀여운 아이와 자상한 남편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가족 한 분이 더 생겼습니다. 바로 저의 시아버지셨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16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와 둘이 살았다가 결혼하고서 분가를 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시아버지 댁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남자가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일하는 날엔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셨죠. 제가 처음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편과 같은 햇살같이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셨죠. 또 시아버지가 옷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찌나 멋쟁이신지 모릅니다. 깔끔하고 각 잡힌 중절모를 쓰고 슈트를 차려입으시면 와, 정말 영화배우 같을 정도로 멋있으셨죠. 평소에도 옷도 멋지게 입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혼자 사시는 집 청소도 항상 말끔하게 하시는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셨죠. 농담으로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와, 우리 아버지 장가 가셔도 되겠어요. 아버지 너무 멋쟁이셔서 여성분들이 다 반하겠는데요. 아이고 됐다. 이 나이에 무슨, 에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제가 봐도 다시 연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멋지시고 정정하신데 시아버지는 당치도 않다면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사별을 하신 후로 사는 게 바빠 한 번도 연애를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요리 같은 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사서 드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뛰어난 솜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반찬거리 만들어서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가끔 다 같이 놀러도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작은 신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 수입은 젊으셨을 때 사두신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였고, 신발 가게는 일을 안 하기엔 너무 적적하고 하니까 유지만 될 정도로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담소도 나누시고 하셨죠. 장사가 잘 되던 안 되던 평일에는 매일같이 신발 가게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점심시간만 되면 신발 가게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월차를 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이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일을 쉬었거든요. 학교 가는 길에 시아버지 가게가 있어서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가게에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나가서 식사를 하시나 싶었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였나? 남편이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일하다가 잠깐 가는데 시내에서 시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가게에 계실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희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님,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좋은 일은 무슨 없어. 시아버지께서 답지 않게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분명 뭔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닌데. 아버님, 요즘 뭔가 수상하신데요?
수상하긴 뭐가 수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니까. 분명 뭐가 있는데. 아버님, 요즘 가게 문 닫고 점심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 말에 시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니 어쩐지 수줍은 표정을 하시고 저희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 그게 말이다. 실은 내가 요즘 노래 교실에 다니거든. 노래 교실이요? 그 건너편에 부동산 하는 최 사장이 있잖아. 그 사람이 소개해줬는데 그냥 동네 센터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노래 교실이더라고. 남자가 무슨 그런 데를 가냐 하다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쫓아갔지.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쁘세요? 마음에 드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맨날 멋지게 하고 다니시는 거죠. 시아버지는 쑥스럽다면서 웃으셨습니다. 노래교실을 다니면서 만난 여성분을 짝사랑하게 되셨다니 너무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저희가 재혼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일인지. 그래서 시아버지께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데이트 하셨어요? 그분도 아세요? 그게 알긴 하는데 마음을 쉽게 열지 않더라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에휴. 그랬구나. 꽃 선물 하시는 건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꽃다발도 요즘 많이 팔잖아요. 꽃 안 좋아하는 여자는 없더라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럼요. 꽃 선물하면서 데이트 신청해보세요. 뭐, 데이트라니. 이 나이에 참 주책이. 에이,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 남편은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가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저희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셋이 머리를 모아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었죠. 시아버지의 러브 스토리가 저희 부부에게 소소한 재미이기도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 게 재밌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아버지의 두근두근 러브 스토리는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그 전화를 받는데 남편이랑 저랑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분을 소개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는 뜻과 같았죠. 괜히 저희가 더 긴장돼서 약속을 잡은 날 아침부터 엄청 허둥지둥 거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식당까지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예상대로 시아버지 옆에는 한 여성분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했죠. 그리고 두 분에게 가까워져 그 궁금했던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지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계신 그 아주머니가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낸 제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사실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오고 연락이 안 되었었거든요.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어머님이 원치 않으셔서 연락을 안 드리고 그렇게 아예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그게 자그마치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저만큼이나 많이 놀라셨고 저희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던 남편과 시아버지도 얘기를 들은 후 엄청 놀랐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어머니가 되는 거네? 다들 엄청 황당하기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인연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전 시어머니가 또다시 제 시어머니가 되다니요. 진짜 전생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시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멋진 시아버지를 마다할 정도로 큰 아픔이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시어머니를 보니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잃는다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으셨겠죠. 그날 시아버지는 새장가 가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두 분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죠. 그날부로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랑꾼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정말 헌신하면서 애정을 한가득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두 분 정말 20대 청춘처럼 너무나도 예쁜 사랑을 하고 계시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전 남편 다시 만나면 당신 덕분에 감사한 인생 살았다고, 고맙다고 꼭 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